이번 시간에는 문학개념어 13강에서 두 번째 파일입니다. 문제로 14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이 나룻배와 행인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라고 했어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이거 여러분 다 배웠을 것 같아요. 은유법이 있다. 그죠? 나를 나룻배에 비유하고 당신을 행인에 비유했다.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뭐라고 배웠나요? 자, 당신은 나를 흙발로 밟고 가. 왜? 당신은 나룻배이기 때문이죠. 당신은 행인이기 때문이죠. 당신은 행인이라고 했고 나는 나룻배니까 행인이 흙발로 지나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나는 당신을 앓고 물을 건너가요. 나는 나룻배이기 때문에 당신이 타면 강을 건너겠죠.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은 하여투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가는 게 나룻배의 운명이죠.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나는 나룻배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래요. 자, 뭔가 서운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그러나 시상전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주제가 드러나는 거죠.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그래서 자,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 1년과 마지막 년에 똑같이 나왔어요.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그래요? 수미상관법. 그러면 수미상관법은 뭐냐? 수는 머리 숫자고요. 미는 꼬리 밑자예요. 머리와 꼬리가 비슷하거나 같아요. 그럼 이런 것을 우리는 수미상관이라고 하고 완전히 똑같다. 수미상관이고 약간 다르다. 수미상관의 변주라고 하죠. 그래서 수미상관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일단 반복이니까 운율을 형성하고 두 번째 효과는 주제나 정서 등을 강조한다. 세 번째는 형태적 안정감을 준다. 이 형태적 안정감은 처음과 끝이 같기 때문이죠. 자, 형태적 안정감을 준다는 것은 무엇과 효과가 같아요? 후렴구가 반복되는 것과 그죠? 효과가 같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비유법 사용됐고요. 그러나 하면서 시상의 전환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 이제 내용을 다시 살펴볼게요. 나는 나룻배고 당신은 행인인데 당신은 나를 건너면 나를 밟고 가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가고 그러나 나는 당신이 올 때까지 바람도 쐬고 눈비 맞으면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기다려서 당신이 안 온다 해도 나는 끝까지 당신이 오실 줄 알기 때문에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낡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용운 시죠. 한용운 시는 뭘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반영론적 관점에서 즉 시대나 역사적 사건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작가 중심 해석을 뭐라고 그래요? 표현론으로 생각해 봐요. 작가 중심으로 한용운 스님은 그죠? 직업이 스님이니까 스님의 관점에서 해석해 봐야 되고 세 번째는 절대론적 관점에서 해석해 봐야 한다고 그랬죠. 절대론은 작품 자체 시여 화자 중심으로 해석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시는 일제강점기죠. 그러니까 시대 상황에서 해석해 본다면 이 당신은 누구예요? 기다리는 것이니까 조국의 광복이 된다고 했고요. 항상 똑같습니다. 표현론 작가 중심에서 이 스님의 입장에서 당신은 누구일까요? 기다리는 대상은 중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절대론 작품 자체로 본다면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손님, 그죠? 혹은 임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조국 광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문제에서 봐야 할 것이 뭔지는 한번 살펴봅시다. 이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1번 화자는 당신과의 이별을 운명의 탓으로 돌리며 현실을 체념한다. No. 체념하지 않고 당신이 돌아올 것을 믿는다고 했으니까 의지적 태도죠.
그 다음 2번. 화자는 당신의 특성을 예찬합니까? 아니죠. 약간의 원망이 있었어요.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약간의 원망이에요. 예찬은 하지 않았고요. 흥무의 정은 드러나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기다린다고 했으니까요. 3번. 화자는 당신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낙관적 기대감 드러내 있죠. 여기서 당신은 조국의 광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4번. 화자는 당신을 나룻배로 비유하여 내가 나룻배인데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당신은 행인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화자가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가는 행위에는 현실 도피가 아니고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15번 위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1번 말을 건네는 방식 없어요. 당신을 부르지 않았죠. 청자를 설정해 놓지 않았죠. 2번 아이고 제가 잘못 말했네요. 청자를 설정했죠.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그러니까 당신이 듣고 있는 것처럼 말했으므로 청자를 설정한 거죠. 말을 건네는 방식 청자 설정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말을 건넨 거예요. 그 다음에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화자 표면에 드러나죠. 나는 나룻배라고 했으니까 표면에 화자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자가 대상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드러내고 있죠. 사랑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건 맞고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화자가 틀린 거네요. 3번 심리적 거리를 유지한다 안 하죠. 심리적 거리는 뭐냐면 당신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당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심리적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심리적 거리가 없다는 것은 당신, 어떤 대상을 긍정적으로 본다. 어떤 대상을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심리적 거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2명의 화자가 아니고 1명의 화자가 말을 건네고 있고요. 대화와 독백, 대화가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청자인 당신이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번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철의 송미인곡이라는 시가 나왔네요. 송미인곡. 자, 일단 형식을 한번 볼까요? 저기 가는 저각시 본듯도 하는 거. 저기 가는 저각시 본듯도 하거나 이미 계시는 대궐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가 다 져서 저문 날에 누구를 만나러 가시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음보예요? 사음보. 하나, 둘, 셋, 넷. 사음보이고 굉장히 길어요. 이거 사음보의 연속체. 장르가 뭐죠? 가사예요. 사음보 연속체 가사입니다. 자, 그런데 가사인데 정철이라고 작가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양반가사죠. 계층적으로 볼 때.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조선 전기에 쓰여졌다면 어떤 내용일 거예요? 충신연주지사, 임금을 그리워하는 내용. 아니면 자연친화 두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선 전기의 가사는 관념적인 내용을 다룬다. 관념적 내용, 실제적 내용이 아니고 사실적 내용이 아니고 관념적 내용을 다룬다. 조선 후기라면 사실적, 관념적이 아닌 사실적 내용을 다룬다. 그래서 사실적 생활의 애환이나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는데 그래서 내용이 확대되죠. 조선 후기에는 게다가 계층도 확대돼요. 그래서 누구도 규방에 있는 아녀자들도 그 다음에 평민들도 가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조선 후기의 가사는 규방 가사와 그 다음에 양반 가사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조선 후기의 양반 가사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양반 가사는 사대부 가사는 유배가사가 됩니다. 유배 가서 쓰는 이야기. 그래서 유배 가서 너무 힘들다 혹은 생활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적인 내용이니까요. 그럼 규방 아녀자들은 님이 갔는데 왜 안 오지? 뭐 이런 사랑과 이별에 대한 이야기 혹은 시집살이가 너무 슬프다 라는 등 다양한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런 중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철이라는 사람은요, 조선 전기의 사대부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다룰 거예요? 바로 이거죠. 충신연주지사 아니면 자연친화를 다루는데, 정철이 남긴 유명한 아주 작품성이 뛰어난 가사 작품 4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둬야 되는데, 그것이 나온 작품의 차례가 뭐냐? 맨 처음에 삼위인곡을 졌고요. 그 다음에 송미인곡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관동별곡을 지었고요. 그 이후에 성삼별곡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 내신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둬야 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 개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본 작품 들어가겠습니다. 삼위인곡은 뭐냐면, 이 정철이라는 사람이 유배를 가게 되었어요. 유배 가사이죠. 유배 가서 어떤 내용을 지었을까요? 임금님 저를 불러주세요 라는 뜻으로 지었겠죠. 그래서 그리울 미인. 미인은 임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해서 나를 불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떨까요? 일단 공감을 얻기 어려워요. 공감을 얻기 어렵고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니까, 그렇죠? 좀 그렇죠. 그래서 이 화자를 사랑하는 님을 잃은 여성으로 치환하고, 남성은 그러니까 임금을 남성으로 치환해서 이 님을 떠난 여성이 남성,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삼인곡을 불렀어요. 이렇게 불렀는데 임금이 나를, 이 화자 관동별 정철을 불러주지 않아요. 그래서 삼위인곡의 속편인 송미인곡을 지었어요. 자, 삼위인곡에서는 뭐라고 말했냐? 와, 내가 지금 임금을 떠나서 원래 임금과 함께, 사랑하는 임금과 함께 저기 천상 하늘나라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하계로 내려왔어. 이 지상계로 내려왔어. 생각해보니까 임금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내가 지금 편작이 10명이나 온다고 해도 내 병을 고칠 수가 없어. 왜? 상사병이니까. 내가 이렇게 상사병에 걸린 것은 님 탓이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사계절이 다 나와요. 님에게 보내고 싶은 선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는 나는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어서 님의 곁에 갈 건데 님이 나를 반기지 않을까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임금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어요. 왜요? 님의 탓이다 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상사병을 앓는 것은. 그래서 송미인곡을 다시 지어요. 이럴 때는 처음에 여기 삼위인곡은 독백체이거든요. 독백체인데 송미인곡에서는 대화체로 바꿔요. 대화체로 바꿔서 감녀와 을녀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나와요. 여기서는 와, 내가 이렇게 하계에 내려온 것은 100%내 잘못이야. 이건 운명이야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임금이 진짜 이 누구죠? 정철을 불러줬어요. 그래서 관찰사에 임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관동별곡은 관찰사 임명을 받은 후에 여정을 보여줘요. 그 관찰사 임명을 받았는데 관동지방의 관찰사로의 임명을 받았어요. 관동지방은 강원도 일대를 말하죠. 그래서 금강산과 그죠, 바다 주변을 여행하면서 나 이제 열심히 정치해서 좋은 정치를 할 거야. 선정을 베풀 거야. 이런 다짐과 함께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묘사한 게 관동별곡이에요. 그 후 시간이 한참 지나서 성삼별곡이라는 작품을 지었는데, 성삼별곡은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만을 묘사한 거죠. 자, 그래서 요 흐름을 알아주시고 이 작품을 해석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 있는 작품은 송미인곡이네요. 삼위인곡이 아니고. 그러면
삼위인국의 속편이 되는 거예요. 삼위인국의 속편. 속미인국은 대화체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화체이면서 대화 구성입니다. 대화를 주고받아요. 그러면 이 속미인국은 어떤 식으로 내용이 이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저기 가는 저각시 어디서 본 듯도 하거나 임금이 계시는 대궐을 어찌하여 입으려고 해가 다 저문 날에 누구를 만나러 가시는고. 우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사람 감녀가 한 대화예요. 그랬더니 을려가 너구나.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감녀을려는 편의상 붙인 이름이에요. 구분하기 위해서. 너구나. 여기서 너는 감녀를 말하겠죠. 내 사정 한번 이야기 들어볼래? 내 모습과 이 나의 태도는 임께서 사랑함직한가마는 어쩐지 나를 보시고 너로구나 하시고 여기 시기에 나도 임을 믿어 딴 생각이 전혀 없어서 응석과 아양을 부리며 지나치게 굴었던지 반기시는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시더라.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생각해봐도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였더라.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을 탓하랴 서러워서 풀어 헤아리려 하니 조물주의 탓이로구나 라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중략이 된 겁니다. 여기는 지금 첫 부분이에요. 그래서 감녀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해요? 저각시? 너 어디서 봤는데? 이 해다 저문날에 너 어디가? 라고 이야기했더니 을려가 너니? 내 사정 한번 들어봐 라고 하면서 을려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요. 그러면 을려가 뭐가 되는 거야? 중심 화자가 되는 거예요. 을려의 이야기가 주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감녀는 어떤 역할을 해요? 을려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마무리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감녀와 을려의 역할을 한번 알아두고 갑시다. 을려가 중심하자고 을려가 하소연할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 이야기를 한다. 자, 보니까 임금 계시는 대궐을 어찌하여 입을 했어? 너 그리고 지금 어디가? 라고 했더니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감녀와 을려는 둘이 한번 혹은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 을려가 너니? 내 얘기 한번 들어봐. 내가 이 모습이 내 태도가 임께서 사랑할 만해서 나를 너구나 하면서 사랑해줬어. 그래서 나도 임을 믿어서 딴 뜻이 전혀 없었어. 그래서 사랑을 했지. 그런데 내가 응석과 아양을 너무 많이 부렸더니 반기시는 얼굴빛이 옛날과 달라졌어. 나를 멀리했어. 그래서 나는 지금 궁궐을 떠나온 거야. 그래서 누워서 생각해보고 일어나 생각해봐도 이건 아무래도 이건 내 죄야. 내가 응석과 아양을 너무 많이 부렸기 때문이야. 그래서 원망할 필요가 없어. 하늘 원망할 필요 없고 자, 다른 사람도 탓할 필요 없어. 그리고 내가 서러워서 생각해보니까 운명이야. 조물주의 탓이야. 이건 나의 운명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실제 원문에서는 이렇게 현대어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자, 요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탈속적 삶에 대한 화자의 갈망 전혀 아니죠. 탈속이라는 것은 현실을 떠난 것이니까 전혀 맞지 않고요. 선지 2번 낙관적인 미래가 도래할 것이란 기대감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하소연했고 내가 임금 곁을 떠난 건 운명이지 라고 해서 낙관적 태도 임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전혀 없고요. 소박한 것에 만족하는 안빈낙도 전혀 없어요. 이미 너무 그립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이상과 현실이 조화된 세계. 이상과 현실이 조화된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현실에 만족하는 세계니까 현실은 지금 만족스럽지 않아요. 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죠. 5번 이별의 상황을 운명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 이런 태도를 운명론적 태도라고 하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다음 17번 이 시의 편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자, 이 시는 가사죠.
가사니까 일단 대구 의인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을 의인이 아니고 설의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을 거고 나머지 표현법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선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적절한 걸 고르래요. 감정을 절제한 표현으로 라고 했는데 감정 절제했나요? 어떻게 말했어요? 서러워 풀어 생각해 보니 서러워 감정을 드러냈죠. 절제하지 않았어요. 감정을 그대로 표출했습니다. 틀렸고요. 외로운 화자의 처지는 맞고요. 그 다음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화자가 아니고 표면에 화자가 드러났어요. 뭐라고 드러났어요? 나도 임을 매셔 라고 해서 나의 표면에 화자가 드러났다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선지 3번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며 대상에 대한 회의감. 자, 그러면 여기서 화자는 중심 화자는 누구였어요? 을려였죠. 자, 그러면 이 을려의 대상은 누구예요? 님이죠. 이 님에게 거리감을 느끼고 있나요? 자, 만약에 거리감을 유지한다 하는 것은 뭐야? 대상을 미워한다고 했죠. 미워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화자, 을려는 대상을 미워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헤어진 건 뭐야? 운명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심리적 거리 유지하지 않았고요. 대상의 태도에 대한 회의감 없고요. 운명 탓으로 들렸습니다. 4번 독백적 어조 아니죠. 독백적 어조는 뭐야? 독백체여야 하는 거죠. 독백 혼자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대화체이면서 대화 구조예요. 말을 주고받고 있으니까요. 틀렸습니다. 화자의 비관적 정서도 확인할 수 없어요. 일단 님과 헤어진 상태만 나왔으니까요. 5번 대화적 구성 맞네요. 왜? 말을 주고받았으니까요. 이별의 상황에 대한 애상적 정서 있죠. 슬퍼요. 이별로 인해서 맞고요. 다음 문제 보니까 신경님의 나무를 위하여 라는 시입니다. 자, 제목이 나무를 위하여이므로 시적 대상은 나무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어둠이 오는 것이 왜 두렵지 않으리 서리법이 있네요. 어둠이 오면 두렵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불어닥치는 비바람이 왜 무섭지 않으리 그러니까 어둠도 무섭고요. 바람도 무서워요. 비바람도 무서워요. 또 서리법이 있네요. 자, 잎들더러 썩고 떨어지는 잎들이 더러 종종 썩고 떨어지는 어둠 속에서 가지들 휘고 꺾이는 비바람 속에서 보인다. 꼭 잡은 너희들 작은 손이. 여기서 그럼 너희들은 누굴 말해요? 나무들을 말하겠죠. 나무들. 자, 화자는 지금 너희라고 나무를 말했으니까 화자는 지금 너희인 나무를 관찰하고 있네요. 어둠이 오는 것이 왜 두렵지 않겠어? 비바람이 왜 무섭지 않겠어? 잎들이 썩고 떨어지는 어둠 속에서 가지들을 휘고 꺾이는 비바람 속에서 너희들 꼭 잡은 손이 보여. 손을 타고 흐르는 숨죽인 흐느낌이 어둠과 비바람까지도 사겨서 더 단단히 뿌리와 몸통을 키운다면 그러면서 손을 타고 흐르는 숨죽인 흐느낌 누가 흐느끼는 거죠? 나무가 흐느끼는 거니까 여기서 의인법 쓰였네요. 자, 어둠과 비바람까지도 사겨서 더 단단히 뿌리와 몸통을 키운다면 뭐뭐 한다면 너희 왜 모르겠어? 모르랴? 모르지 않을 거야. 서리법. 그죠? 서리법. 너희는 알 거야. 밝은 날 어깨와 가슴에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도 알지? 산바람, 바닷바람보다도 짓궂은 이웃들의 비웃음과 발길질이 더 아프고 서러워. 산비알과 바위너설에서 목 움츠린 나무들아. 오, 대화체네요. 나무를 불렀으니까. 다시 고개 들고 절로 터져 나올 잎과 꽃으로 숲과 들판에 떼지어 설 나무들아 라고 불렀어요. 자, 산비탈과 바위너덜 매우 험난한 곳에서 너희들은 지금 꽃과 열매를 달기 위하여 비웃음, 발길질 참으면서
비바람, 어둠을 참으면서 인내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요, 상징적인 의미가 뭐가 될까요? 결국은 시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나무는 아마 고통받는 나무일 거고요. 그 다음에 비웃음 참고 있는 사람일 거고요. 발길질 받고 있는 나무들일 거예요. 그런데 산바람, 바닷바람보다도 짓궂은 이웃들의 비웃음과 발길질이 더 아프고 서러워서 움츠러들고 있는 나무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사람이라고 본다면 이 상황으로 인해 어떤 가난이나 혹은 어떤 뭐 사회 상황, 뭐 일제강점기나 혹은 뭐 독재 이런 것 때문에도 아프고 슬프지만 더 아픈 건 이웃들의 비난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대상의 감정을 아프고 부끄러워 감정을 표출했네요. 나무들아 하면서 지어설 나무들아 여기는 희망적이에요. 그죠? 일단 대상에 대한 안타까움 있죠. 너희 그거 참고 있니? 안타까움은 있지만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꿈을 키울 거야. 꽃을 피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화자는 나무를 관찰하고 나무들을 연민해 가면서 위로하고 있어요. 정서 태도는 나무에 대한 안타까운 태도 있고 이 나무는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희망적이고요. 연대의식을 보여줘요. 연대의식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럿이 모여서 하나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혹은 여럿이 함께 어떤 책임을 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럿이지만 하나처럼 움직인다라고 할 때 우리는 연대의식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고통이 있지만 이 고통을 연대 힘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상은 나무지만 사실은 인간의 삶을 말한 거니까 우의적인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돌려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제는 연대를 통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표현법을 한 번 더 볼게요. 일단 서리법 있고요. 서리법과 동시에 뭐 또 있냐? 비슷한 문장이 반복이 되어 있죠. 자, 비 오는 것이 왜 두렵지 않으니 불어닥치는 바람이 왜 두렵지 않으리 하면서 비슷한 문장 구조인 거 맞죠? 그래서 뭐 또 있다. 비슷한 문장 구조가 연달아 나왔으므로 무슨 법? 대구법도 있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네요. 이 아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네요. 꼭 잡은 너희들 작은 손들이 보인다. 그래서 얘가 주어고 얘가 서술어예요. 그래서 주어가 앞으로 와야 되죠. 무슨 법? 도치법. 대구, 도치, 서리 이런 거 다 왜 사용하는 거죠? 시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꼭 잡은 너희들의 작은 손이 보여. 너희들은 지금 뭐하고 있구나. 연대하고 있구나. 연대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도치법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서리 대구는 왜 사용했어요? 이들이 지금 현재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나무들이. 자, 그 다음에 또 서리법 나와 있고요. 감정 표현을 그죠? 아프고 서러워 직접적으로 했어요. 감정 표출이 직접적으로 드러났고 또 대화체요.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말을 건네고 있어. 무슨 법이라 할 수 있어요? 돈호법. 대상을 불렀어요. 돈호법. 대화체이죠. 대답은 없으니까 대화 구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희망적이에요. 너희는 언젠가 들판에 떼져 서서 꽃과 나무를 피울 거야 라고 했으니까 희망적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꼭 잡은 너희들 작은 소는 연대하는 나무들의 모습 맞죠? 어둠과 비바람은 성숙한 존재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상징적인 시어가 사용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맞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시어와 긍정적인 시어가 둘 다 나와요. 어둠 부정적인데 꽃과 열매는 긍정이죠. 그래서 상징적인 시어가 사용했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될 거고요. 선지 3번. 꽃과 열매는 시련을 극복한 나무들이 도달하게 될 이상적 경지. 맞죠? 바라는 것이죠. 비웃음과 발길지는 시련이죠. 나무들에게 내적 갈등을 유발한 부정적 상황이에요. 자, 왜 내적 갈등이에요? 이런 시련들이 닥치면 힘이 들 거니까 내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죠. 5번. 습과 들판은 나무들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확인하게 되는 공간이에요. 아니에요. 숲과 들판은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면서 이성과 현실의 괴리, 현실은 지금 고난이지만 뭐요? 곧 꽃을 피울 거라고 했으니까 이상인 꽃을 피울 공간도 바로 어디가 돼요? 숲과 들판이 되므로 괴리를 확인하는 공간은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숲과 들판에서 현재는 시련을 겪고 있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꽃을 피울 거니까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확인하게 되는 공간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 결실을 맺을 거니까요. 그 다음 18번 문제를 보니 19번 문제네요. 시조 두 편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맷버들 가를 꺾어 보내노라 임의 손에. 이 시조는 누구의 시냐? 홍랑의 시조예요. 홍랑. 기생입니다. 기생. 그럼 뭐겠어요? 사랑과 이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맷버들 가를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 맷버들은 뭐냐면 버드나무 가지예요. 버드나무 가지를 님에게 보내겠다. 자,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임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소서. 이거 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임에게 도치법이 일단 있는 거고 문장 구조의 순서가 바뀌었죠.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다가 밤비에 새잎이 나거든. 버드나무에서 새잎이 나면 나인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맷버들은 화자의 분신이 되는 거죠. 그죠? 자, 화자는 지금 인과 헤어진 상태에서 님을 만나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맷버들이라도 꺾어서 님에게 보내면 그 잎에 그 가지에 잎이 나면 나인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인과 헤어져 있는 상태고요. 임을 그리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맷버들은 화자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랑의 소재이면서 화자의 사랑을 의미하면서 또 화자의 분신이 될 것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시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으랴 서리법 쓰였네요. 낙엽에 앉을 수 있어 방석 내지 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자연이 너무 좋다는 거겠네요. 솔불 켜지 마라 어제 진 달 돋아온다. 뭐야? 불 켜지 마 전등 켜지 마 달이 있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아이야 박주산채 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박주산채 단사표음 뭐라고요? 소박한 음식.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가난해요. 하지만 자연과 함께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래요? 안빈낙도의 삶을 살고 있는 화자죠. 자, 그래서 문제를 봅시다.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니은은 낙엽이고 기역은 맷버들입니다. 자, 맷버들은 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고 낙엽은 자연이죠. 자연인데 방석 대신 쓸 자연이니까 낙엽에 대해서 긍정적일 거고요. 맷버들은 화자의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선지를 판단해 볼게요.
1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이거 일단 보지 마세요. 기억은 화자의 이상을 함축적으로 상징하는 소재이다. 화자의 꿈, 화자의 꿈인가요? 아니죠. 화자의 사랑을 상징하고 화자의 분신을 상징하는 소재죠. 2번 기억은 얘 빼고요.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지 않죠.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니까요. 3번 니은은 이거 빼고요. 안빈낙도의 태도를 강조한다. 기억과 달리 맞죠. 그 다음 니은은 이거 빼고요. 화자의 내적 갈등을 심화하지 않아요. 여기는 갈등이 없어요. 우함이 아주 만족스러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억은 니은 일단 빼고 이상적 세계에 대한 염원 아니요. 이상을 바라지 않고 님을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답을 쉽게 고를 수 있겠죠. 그 다음 20번 볼까요? 가와 나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1번 요거 빼고요. 가는 공감각적 표현 안 나옵니다. 일단 시조는요. 공감각적 표현이 없어요. 자, 여기서 팁 하나. 고전 시간은요. 일단 나오지 않는 게 정해져 있어요. 뭐가 안 나오냐? 반어 나오지 않아요. 반어법. 또 역설법 나오지 않고요. 또 하나 공감각적 현상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적절하지 않죠. 둘 다 고전 시간일까요? 가는 얘 빼고요. 말을 건네는 어투를 통해 시상을 전개한다. 그러면 누구를 불렀나요? 안 불렀어요. 몇 번을 가릴 것과 님의 손에 보낸다. 여기소서라고 했으니까 말을 건넸고요. 그러면 나는요. 아이야 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나왔네요. 말을 건넸죠. 대화체. 그래서 둘 다 대화체,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둘 다. 그 다음 3번 나는 얘 빼고요. 도치를 활용하여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아까 도치 있었어요. 어디? 몇 번을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 님에게가 요 부사어니까 저 서술 앞에 와야 되죠. 그럼 나는 없을까요? 도치가 나에는 도치가 없네요. 그래서 나는 가와 달리가 아니고 가는 나와 달리 도치를 사용하여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그래야 맞는 거네요. 그 다음 나는 가와 달리 빼고요.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자, 나의 서리적 표현이 있었죠. 못 앉으랴 서리 표현이 있었고 가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4번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 가 나는 모두 시어의 점층적 반복이 없어요. 점층법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준다면 고전 시간은 점층법이 90% 이상 사용되지 않아요. 점층법은 완전 100%는 아닌데 90%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 21번 볼까요? 선지의 의미를 내 스스로 한번 부여해 볼게요.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난다. 생명력을 부여한다. 뭐 한다? 화류법을 사용한다. 그죠?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화류법을 사용하여 뭐뭐를 표현한다 라고도 하고 생명력을 부여하여 뭐뭐로 표현한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어요. 의지를 지닌 존재가 바로 생명을 지닌 존재죠. 생물이 될 거예요. 여기서 생물은 뭐가 포함돼요? 동물과 인간이 생물이고 자연물도 생물이 될 수 있죠. 자연물 중에서 뭐 꽃, 뭐 이렇게 생명이 있는 거는 모두 생명을 지닌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22번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강조한다.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무엇을 강조하는 거 무수법, 서리법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서리법을 설명할 때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이런 선지로 나타납니다. 23번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시간과 관련된 표지 어제 뭐 또 뭐 있을까요? 지금 뭐 이런 그죠?
시어가 있다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맞습니다. 밤 뭐 이런 것도 될 거고요. 새벽 모두 다 됩니다. 24번 자연물을 살아있는 대상으로 묘사하여 화자가 느끼는 이국적인 세계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자연물을 살아있는 대상. 일단 살아있는 대상은 뭐예요? 생물이죠. 생물. 그러면 생물이 아닌 자연물은 뭐가 있을까요? 생물이 아닌 자연물은 아마 달, 뭐 별, 혹은 바람, 뭐 이런 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물처럼, 여기서 생물은 뭐 꽃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슴도 될 수 있고요. 뭐 이런 것으로 표현하여 화자의 느끼는 정서를 강조한다. 그런데 이국적인 세계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는 확인하셔야 돼요. 이국적이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잘 볼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니까 요거 만약 있다면 이국적인 모습인지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지금까지 11강 했습니다. 11강은 이상 2개의 파일로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2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